자, 오늘은요. 한 장관을 향해서 조선의 제1의 혀다 이렇게 겨냥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정부의 이런 대응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침부터 감사드립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네, 제가 고맙죠. 자, 뭐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발 사주가 있었던 날 바로 하루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손준성 검사가 어떤 그 권순정 대변인하고 같이 세 명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한 장관이 카톡방에 그 해당 카톡방에 사진 60장을 한꺼번에 쭉 올린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네, 되게 타이밍이 절묘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는 밝힐 수가 없다. 왜?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거 좀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가물가물한 저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이게 검사들이 국회의원인 김웅에게 국회의원 후보자인 부탁을 김웅에게. 해서, 예. 네, 그렇죠. 후보자였죠 그때는. 네. 후보자에게 부탁을 해서 고발을 좀 대신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고발장하고 관련된 사진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4월 3일에 그렇게 고발장을 보냈는데 하루 전날 네. 검사 셋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그 카톡 내용과 사진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카톡은 138회나 자기들끼리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당시 부산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가 손준성에게 60장이나 되는 사진을 한꺼번에 보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남자들끼리 있는 단톡방인데 뭐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다고 138회나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고 무슨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사진을 60장이나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고발장과 사진이 갔으니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당시 검사가 이 고발 사주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한동훈 검사가 모아서 손준성에게 보내고 손준성이 김웅에게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4월 3일에 이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당시 손준성 수정관실, 수사정보관실에 있는 이 수사정보 정책관이 본인하고 잘 아는 사이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발을 좀 해달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 수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고발사주라고 불러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고발사주가 왜 있었느냐? 당시에 대통령 부인과 그 장모 최은수 씨 관련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대통령 후보 주로는 채널 A 건이었죠. 참 채널 A 건.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 데다가 이제 채널 A 건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그쪽에 약간 사면 초과로 몰리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고발을 좀 대신해서 해달라.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 당시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그 일이 바로 2020년 4월 3일에 있었는데 2020년 4월 2일에 네, 4월 2일 밤에 있었던. 예, 세 명의 이 중요한 검사들이 모여 있는 이 방에서 60장의 사진이 전송된 것처럼 보이고 그 60장의 사진이 아마도 고발사주 관련한 증거 자료로 첨부되어서 보내졌지 않았겠느냐. 이제 여기까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핸드폰 비밀번호 가가지고 손준성 씨 거 보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또 우리 정보 우리 또 공수처에서 이걸 또 풀지도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사진이 건네진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손준성한테 보낸 것은 로그인 기록으로 확인이 돼요. 네네 보낸 건 맞다. 거기까지는 공수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좀 열자라고 했는데 그 비번을 손준성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판사 앞에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냥 입을 씻어버렸죠. 그리고는 그렇죠. 공수처에서 끝내 지금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서 그 한동훈이 손준성에게 보낸 사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사주 고발장에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한 장관, 손 부장, 권 실장 이제 이런 순서대로 카카오톡이 서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한 장관, 손 부장, 권 실장이 있는 카카오톡에서 얘기가 된 것 같으로 보이고,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묵인하거나 적극들을 지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당시에 이 보도를 처음 했던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조선일보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성은 씨가 맞다 그거 내가 이렇게 전달해서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확실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상하게 됐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 검사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절대 할 수 없구나. 이거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특히 애플폰 비밀번호 네. 그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니 이건 검사들이 뭐 아주 무자비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철저하게 핸드폰 비밀번호 유지하면서 안 알려주면서 뭔가 좀 자기들끼리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드폰 비밀번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잠금을 해놓고 있는 그게 아마 검사들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검사들이 핸드폰은 무조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 뭐 절대 삼성폰 쓰지 않는다. 아이폰 쓴다. 뭐 검사들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중요 정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려준 바도 있다. 뭐 이러면서 네. 전자레인지에다가 유심칩을 뭐 녹여버린다든지 별별 얘기가 다 네. 나왔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핸드폰 한강에 엄청나게 막 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한강에 쌓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핸드폰 비밀번호 까여가지고 공개당하는 사람들은 뭔지. 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론적으로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퍼지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도 검사들의 죄를 밝혀내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그렇게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라 뭐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자기들끼리 감싸주고 검찰 외부에 대해서는 아주 잔혹하고 가혹하게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는 감싸주는 그 끼리끼리 문화가 아주 공공연하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혹은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검사들이 이제 어떤 수사를 하다 보면 솔직히 본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이들이 이런 와중에 또 상대방인 피의자들로부터 많은 걸 배운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검사들이 수사기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본인들은 안 걸리는 방향으로 머리가 너무 잘 발달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수처 물론 어렵게 출범했습니다만은 공수처에 가 있는 수사기관들, 수사관들 혹은 검사라고 해야 되죠. 이분들의 능력이 생각보다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편의점 한동훈이라는 풍자 웹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한 장관에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 특유의 답변 스타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 권순정, 한동훈, 손준성 이 세 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60장 사진 보내진 거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걸 확인하기 네. 위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봐야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뭐라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언론이 이게 지금 이 사실이 여태까지 안 밝혀지다가 4월 초 그렇죠. 재판에서 공수처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 60장이 한동훈 장관이 보낸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네. 그래서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접촉을 해서 이 사진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진행자께서 뭐 조선 제1의 혀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시콜콜 입장을 밝히고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도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 분란에 씨앗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또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한동훈 자신의 딸, 알렉스 한이라는. 딸 그 네. MIT 합격한 문제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그렇군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한 장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 이런 걸 물어보려면 한동훈 장관을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볼 기회를 저희들이 얻어야 되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그리고 또 뭐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 나가겠다 말하면 아마 나올 수도 법사위가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사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진짜 장외에서밖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 장관의 딸이 어떤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엄청난 학생으로서 도대체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종류의 스펙을 잔뜩 쌓았고, 그 스펙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어떤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쌓아놓은 뭐 논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다는 의혹이 그 동안에 있어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의혹 정도 아니라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났죠. 네, 딸의 논문 문제, 뭐 대필, 뭐 표절 이런 것들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는데. 근데 사실 원작자도 누군지도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오고 그렇죠. 어디 뭐 멀리 있는 그런 여하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었죠. 네. 그때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뭐 하긴 했는데 이게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 그렇죠. 입시가 네, 아직 안 그리고 열렸기 때문에 자기는. 네,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게 지난해니까 1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이제 딸이 MIT에 합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뭐 한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면 사실 모양이에요. 근데 여하튼 그러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비슷한 문제로 수사를 해서 최근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까지 났던 네. 경우 아닙니까?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과연 MIT 합격을 할 때 어떠한 그 근거 자료를 제출을 했는지 제목만이라도 공개를 하는 게 공직자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문제됐던 게 한동훈 장관 딸이 만들었다는 그 엄청난 스펙은 사실 본인이 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펙이어서 누구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스펙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그 조민 씨 모친가 지금 이런 분들이 다 유죄로 인정받고 있는 그 부분하고 비교해 보아도 사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걸 지적을 했더니 한동훈 장관 측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거 대한민국에서 적용할 관련된 스펙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딸은 아직 그거 쓰지도 않았다.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뭐 외국의 대학교 다니면서 오픈북 시험 보는 와중에 엄마하고 아빠의 도움을 좀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주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그 스펙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이번에 MIT라고 하는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과연 그럼 그런 스펙을 하나도 안 썼을까?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게 또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 딸 MIT 합격 소식에 대해서 입학 경위를 제대로 조사해달라 이런 국제 청원이 많이 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인사회에서 특히 엄마들이 30쪽도 넘는 종이 분량으로 이 한 장관 딸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그 사촌들이 유펜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면서 조사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MIT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청원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청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런 청원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꿋꿋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한번 그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게 며칠 전이어서 네. 정확한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3만 명을 넘어섰을 것 같은데요. 청원 숫자가. 네. 네. 그때 보니까 하여튼 요 사이트가
이런 청원을 하는 사이트 중에서 아주 제일 큰 사이트였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한 경우가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딸이었기 때문에, MIT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 우선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뭔가 답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이전에 한 장관이 먼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서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한 장관 딸이 국제학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 다니는 혹은 뭐 일반 고등학교 혹은 특목고에서 다니면서 외국으로 학교 관련 학생들이 한 장관 딸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성적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다들 막 피해가 막금이다 이런 얘기 지금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엄마들이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예, 상당히 제보 좀 해주세요, 제보. 학교들마다 지금 상당히 네, 저희들도 뭐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워낙 저희들하고 다르죠. 예. 네, 달라서 접근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 형평성 논란에서는 계속해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해서 특수활동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소송을 냈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처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상대방 즉 검찰 측에서는 식대 영수증을 알려주면 수사 내용을 유출할 수 있다.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식대 영수증을 보면 수사 내용을 유출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참 저도 여러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정말 황당한 논리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뭐 식당 이름을 대면 수사 기밀이 드러난다. 뭐 그것보다는 윤석열 검찰 당시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다녔던, 윤석열 추종하는 검사들이 다녔던 단골 술집이 드러날까봐 지금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황당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난번에 대통령은 사모님하고 둘이서 영화 보러 갔을 때 팝콘 값도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거 안 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문정부에서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본인의 특활비는 절대 공개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법원에서 어쨌든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공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뭐 이름을 지우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공개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을 할지 한번 국민들이 같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라도 내야 되는데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집행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원고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게 공개가 되면 또 한번 그 내용 가지고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정식으로 임명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이런 종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위치, 프로토콜을 쌓아본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의심하고 있고, 이분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임명하게 된, 여기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무슨 최고위 과정에서 동기였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인사가 기존의 정통 외교부나 기존의 정통 일을 하던 그 관료들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친분을 쌓아왔던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명예 직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의전 관련된 내용은 다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사적 채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건은 단순히 그런 어떤 자리 다툼, 자리 차지 수준을 넘어서서 네.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이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침범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김승희 행정관이 비서관으로 이제 승진하는 과정이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 뭐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이런 정통 외교 라인이 다 쫓겨나고 네. 그 뭔가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에서 김건희 라인이 이기고 외교관들은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방미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건 단순한 사적 라인의 채용 문제를 넘어서서 이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김건희 라인이 이렇게 중용이 되고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행보를 아주 활발하게 하는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는 말이 1년 만에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네. 했던 내용이 사실 우리들의 귀를 아직도 맴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수사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정근 민주당 그 전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2021년 송영길 당대표 당선 시절에 있었던 뭐랄까요? 이 돈봉투 살포 사건 뭐 이렇게도 불리우기도 하던데요. 자, 요게 정말 사실인지 물론 왜 2년이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이걸 터뜨리느냐. 이정근 씨 이미 실형까지 선고받은 마당에 이거 타이밍 너무 이상하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사면초가 놓여 있으니 대통령 사면초가 놓여 있으니 이걸 일부러 터뜨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 탄압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게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살포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못한 행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네, 이 건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은 우선 드러나고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민주당이 좀 해답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당에서는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먼저 좀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엄정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워낙 이 선거 자금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옥죄다 보니 자원봉사자들 밥값을 하고 준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변명이긴 한데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오히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시고 털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이제 이제 대변인 아닌가요? 어쨌든 내년 총선 앞두고 전북 군산에서 출마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역의 신영대 의원이 있고 최입의 전 의원이 있고요. 전수미 변호사도 있어요.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선언까지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군산에 계신 분들 만나는 어떤 첫걸음을 좀 뗐습니다.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하고 저를 좀 가다듬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많이 좀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사실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어서 오히려 신영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 조금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잘 되시기를 잘 될 것으로 고맙습니다. 생각하고 잘 되시길 바라는데 만약에 내가 전북의 군산의 지역구를 위해서 한다면 각오 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뭐 이왕 하신 김에. 네. 우선은 좀 크게 보면은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이 좀 이 심장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면 민주당도 살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어려워지는데 그럼 활력이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닌가 싶어서 제가 조금 매기의 역할이라 할까요? 민주당이 활력을 되찾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그런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군산 지역 경제 많이 어려운 것들은 온 국민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좀 공약으로 한번 다듬어 볼 생각입니다. 네. 미소짱님께서 저 군산입니다. 응원합니다. 꼭 나오십시오. 얘기하셨고요. 네. 오영삼님,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어준님,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군산 김의겸 의원 응원 많이 하고 지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군산 깨시민님들이 많이 있으군요. 아미리다님도 그렇고요. 자, 모두 감사드리고 의원님이 많이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악이라는 정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변인 같은 그런 모습을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요즘 이 이슈 사실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적당한 타이밍에 나온 터져준 미국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 이슈가 또 사그라드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의 도청이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타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013년에 소노든이라고 했나요? 예, 그 폭로. 에드워드 스노든. 네, 폭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도청을 계속 해왔다. 특히 독일의 총리였죠. 메르켈 총리는 10년 동안 핸드폰을 도청당했었다는 게 그때 밝혀져서 깜짝 놀랐었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에 프랑스, 독일 총리 오바마 대통령한테 항의했고 오바마 대통령 본인은 몰랐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그때 국빈 방문 취소하기도 했죠. 우리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번 좀 총평을 해주시죠. 네. 자, 이번 사태를 사실 계속해서 이제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자, 저는 그 약간 시각을 좀 밖으로 넓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좀 들여다보자. 자, 첫 번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의 기밀 문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문건이 밖으로 유출이 됐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근데 그 내용 속에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심지어 불법적인 도청 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정보들이었다. 자, 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언론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냐면은 아니 미국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기밀 문건을 들켜가지고 동맹국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이렇게 미국의 위신 자체를 떨어뜨리냐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도청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도청한 거 들킨 게 문제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한테 굉장히 화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미국의 입장은 그럼 어떨까요?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야,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니들 난리야. 그리고 야, 그럼 니들 것도 한번 까볼까? 물밑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제관계라는 것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게 다르고 물 위로 드러난 명분이라는 거 있죠. 그럴싸하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포장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이 포장마저도 상당히 거만하다는 거예요. 동맹국들한테 우리 지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미안해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동맹국들을 밑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조용히 좀 하시고요. 이거 우리끼리 그냥 해결하시고요. 그쪽에서 우리 도청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표면적으로나마
죄송하다. 저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가 도청 당했네 안 당했네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제 관계가 그렇다라는 걸 인식을 하신 다음에 이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미국은 본인들의 잘못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그러면 구분해서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위에서는 당연히 정말 국가 안보실이 뚫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빵 때려줄 수 있어요. 때리고 밑에서 미국하고 아니요 이런 식으로까지 하십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우리 정부는 이 위에서 해야 할 걸 전혀 하지 않고 물 밑에서 해야 할 걸 물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내놨다.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매일 아침 30분씩 대통령 일일 브리핑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 보고의 60% 이상은 이번에 우리 도청 문제가 됐던 시긴트 정보로 만들어진 그런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죠. 네. 결국 미국이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도청을 합법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주장인 것인데요. 이거는 근데 미국 내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혹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의 도청에 다 오케이를 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해외정보감시법이 197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2008년에 개정이 됐는데 2001년에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이 정보 수집하는 방법을 살짝 바꿨습니다. 정말 정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들을 하나의 국가정보국 DNI로 딱 모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국외에 한해서도 혹시라도 외국인이 국외에서라고 돼 있습니다. 702조는 국외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 메시지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테러라고 본인들이 의심할 경우에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의 자의적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외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국외에 있는 외국인하고 국내에 있는 미국인하고 연락을 할 때는 미국인들도 같이 털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권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6년 단위로 연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말까지 이걸 다시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걸 할까 말까? 당연히 한다 쪽으로 가겠죠. 왜? 시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우리가 취합하고 있었구나. 미국 정부가. 그러면 미국 의회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우리 정보력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오히려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긴트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신호를 탈취한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딘가 도청 장치를 해놓거나 또는 그 중간에 이제 뭐 연락이 가는 걸 해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순진하게 진짜 도청 장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전화를 엿보는 거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거기 플러스 미국 CIA, 그러니까 해외 대외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CIA의 가장 강점은 휴민트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입니다. 나온 정보도 사실은 휴민트가 없으면 밝혀질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자, SI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과연 이 SI가 예를 들어서 휴민트가 내가 녹음해가지고 가져온 거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휴민트라고 표현하겠어요? 아닙니다. 휴민트는 사실은 정보기관들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될 자산이거든요. 정보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우리 정보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저희 중간에서 신호 탈취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라고 하면서 온갖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유리창의 진동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법들 다 동원을 하겠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건 휴민트인데요. 제가 왜 자꾸 휴민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거 대통령실에서는 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내에 어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라든지 정치인을 향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 국익을 훼손하는 짓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기밀 문건이 유출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국 내에서 휴민트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왜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전직 CIA 요원이 프리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라고 폭로를 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가 10년 이상 도청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의문. 과연 메르켈 총리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10년 동안 도청당하는 걸 몰랐을까요? 독일의 정보 알았겠죠, 사실은. 압니다. 네. 예,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것과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독일이 굉장히 강하게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동맹국에 한해서는 정상에 한해서 내가 안 할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독일 내부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휴민트 색출 작업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CIA 독일 지부장이 추방당합니다. 그래요? 추방까지 당했고. 추방까지 당합니다. 사실은 이 추방은 적성국에 한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네.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동맹국 사이에서 하지 않는 걸 독일이 했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독일은 어쨌든 물 위에서 국제 관계 속에서 독일도 미국만큼 강대국인데 미국이 아유 알았어 니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 독일의 자존심이 상했고 그걸 어떻게든 독일 정부는 만회를 할 기회를 보고 있었고요. 네. 내부적으로 색출 작업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정말 2명이 실질적으로 200건이 넘는 걸 유출하고 있었다는 걸 잡아냅니다. 이거는 독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들이밀죠. 자, 이거 어떡할래요? 휴민트 우리가 잡았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미국이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뭐 이제 물밑에서 협상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독일이 우리 다 필요 없고 CIA 지부장 나가. 이런 식으로 예,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면서 그 당시에 독일 언론에 나왔던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휴민트 20명이 독일 정부 안에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외부를 향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악의가 없는 도청인데 왜 난리를 치느냐, 왜 이걸 신경 쓰느냐라고 국민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누가 휴민트인지 누가 미국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지 그걸 색출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우리 정보가 어디까지 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휴민트 아니다, 휴민트다 이러잖아요. 얘기를 하죠. 예. 자, 휴민트가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는 김태호 안보 1차장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발언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야, 이분이 사실은 상당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뭐냐 하면 아버님은 김경회라고 옛날에 박종철 그 고문 사건도 수사했던 분이고 또 부천 성고문 권인숙 의원 관련된 사건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중수부장도 했었었고 서울지방검찰청에 또 지검장도 했었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콩 심은데 콩랑 케이스군요. 아니죠.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다니까요. 아들은 안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아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지금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분이 내가 봤더니 왜 이분의 행적이 그렇게까지 친일적이고 친미적인가 봤더니 뭐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석사 박사한 거는 뭐 다 이렇게 알고 있고 2009년도에 낙가손의 야스히로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 낙가손의 야스히로상이라고 하는 거는 낙가손의 총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1918년부터 2019년까지 101살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중위를 참전하기도 했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목격하기도 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서 보수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보였던 사람인데 낙하손의 전 총리하면은 그 전두환을 그렇게 예뻐했다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분이죠. 네, 예. 네. 어쨌든 이 낙가손의 이 야스히로 상을 수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보수주의적인 정책, 일본 방위비 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사람이고
우리나라 그 일본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그 오락시설을 설치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딴 말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를 공분을 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상을 받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립외교원에 박철희 외교원장 들어갔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낙가순 야스히로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정부의 색깔이 무엇이니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이제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뉴욕타임즈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야당에서 미국의 보안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은 이거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도 한국 당국자들이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미국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외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행동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 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번 문건으로 정치적 파장이 생긴 곳은 한국이 유일하지만 국내 정치 싸움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전문가 전망을 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부끄럽네요. 예.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정장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뉴욕타임즈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거 그냥 차차 속에 아이고 작은 울렁거림 뿐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적 갈등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확하게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우리를 겁니다. 무시하고 있군요. 예,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에서는 정쟁이 안 되죠. 왜? 정부하고 국민의 태도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정쟁이 되죠. 왜? 너무 지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요점은 이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과 일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서 제들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들도 떠나가기 전에 잘했는지 다시 물어보면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김태호 차장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3박 5일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갈 때도 뭐 아기가 없는 도청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측에서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네. 어떤 경우에도 양국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를 삼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말 자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자들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감 표명했냐라고 했더니 아니래죠? 예. 확답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상황, 이거 범죄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관계 돈독히 할 거야. 계속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김태호 1차장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에 해임 요구를 했어요. 해임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우리가 뭘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다 응답이 와서 누가 받아가야 되잖아요. 정무수석실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정무수석실에서 한 명도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야당 의원들이 결국 민원실에 접수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야당과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태호 차장을 해임하라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그것은 공연불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한 얘기인 것이고요. 진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우리 정부로선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엄중히 항의하고 경위를 정확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김태호는 왜 미국을 두둔하는가? 라는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약간 대결 구도가요. 정부 대 우리 국민들의 대결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왜 정부는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가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일병이 이 사람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일병이 이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걸 다루는 사람인가요,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그 사실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 일을 했다라고 하죠. 백의정보단 소속 일병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한테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가진 기자가 질문을 했겠죠. 네. 아니 일병인데 어떻게 이렇게 1급 기밀문서 말 그대로 유출됐을 경우에 전면전도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접근할 수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계급보다는 직무 연관성에 따른 우리 군은 그렇게 선진적인 군이야. 젊은 친구라 할지라도 본인의 직무 연관성만 있다면 이런 거 얼마든지 접근하게 해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이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라고 봤더니 처음에는 수천 명인 줄 알았더니 수백만 명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그래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다시 이거 조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방위군의 일병이 공군 일병이 굳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알 필요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정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외국의 각국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전부 다 그 종이에 다 적혀가지고 다 있었죠. 아무나 그냥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이야,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바라보는 태도가 과연 적절한가 이건데요.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처음부터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식이냐를 물어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국익. 우리 국민들은 정말 국익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익이라고 맨날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쌍따옴표 강조. 강조. 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이 일치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요. 문제가 다른 것 생긴 같아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야, 너네 존재할 필요가 없고 저는 진짜 자꾸 태양왕 루이 14세가 생각이 나요. 이 정부를 보면은 지미국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루이 14세. 예, 태양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곧 국익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이니까 언론이고 국민이고 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 다 반역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자꾸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라면 자,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에서 건강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걸까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언론 자체를 막아버린다라는 거는 바로 그거죠. 다른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국정홍보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게다가 이 정부의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항상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분한 정보라든지 어떤 소통 없이 정부 입장 딱 내놓은 다음에 비판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비판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목소리다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특수한 세력과 정부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 세력 편만 들어 우리 정부가 너무 힘들어 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든다라는 거죠. 네. 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야당 대표 만나거나 야당 정치인 만난 적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정말 국정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그런 설득의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미국은 바로 달려가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들과는 그 긴밀한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들이 궁금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김태효 안보 1차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임 요구서를 들고 사실은 갔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그 해임 요구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은 충분히 거치지도 않고 미리 도청은 위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행위라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 반미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면서 매도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태효 1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하고 있는데 과연 도감청 보안 사고에 선의 악이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항상 이 정부는 자국의 국익을 뒷전으로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중대한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일본이나 미국에는 항의 한번 못하면서
국민의 물음에는 거짓, 선동이라며 윽박지르는 윤석열 정부가 개탄스럽다. 우리 안보의 핵심인 국가안보실 인사가 도청을 당한 것보다 대통령실의 말바꾸기와 뻔뻔한 해명이 더욱 절망스럽다. 밖에서는 설설 기면서 안으로는 큰소리치는 정부 행태가 한심스럽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한테 뭐라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제 정부의 태도이고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정부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정치 쟁점화하고 정쟁화시키는 게 누굽니까? 이 정부 아닙니까? 아니 이제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의 이 보안 문제라든지 저자세 외교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시키고 계속해서 어떤 반대 세력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게 되면서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는 게 과연 어느 쪽인지 저는 진짜 되묻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26일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에서는 정보동맹 수준의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서를 채택을 하고 향후 일본을 정보공유 확대 대상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게 되면 도청 논란, 정보동맹으로 뚫는다. 이렇게 지금 제목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3IS급 정보를 공유한다 이건데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파이브 아이즈 해가지고 뭐 네. 자기네가 좋아하는 동맹국들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 축에 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이 중요한 정보 동맹국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한쪽이 너무 좀 젖어서는 정말 되게 치욕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자,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기밀 문건 안에 지금 파이브 아이즈 나머지 국가들도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NF라고 해가지고 파이브 아이즈 다른 그 동맹국들, 정보 동맹국들한테도 유출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실 파이브 아이즈 내에서 문제가 이제 좀 생기니까 이제 굉장히 호주 쪽에서 일단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미국 측의 확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5아이즈가 되든 3아이즈가 되든 소용이 없어요. 미국 측에서 본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동맹한테 유출 안 할 거야라고 넘겨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그거 다 정하는 건 미국이거든요. 네. 예, 나머지 동맹국들이 다 정보 수집해가지고 미국한테 넘겨준다고 하는데 미국이 자기네들 선에서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해버리면 그거 끝나는 문제고요. 저는 도청 논란을 정보 동맹으로 뚫는다는 이 얘기가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들리냐면 뭘 힘들게 도청까지 하세요. 저희가 그냥 아예 갖다 바치겠습니다. 바친다. 예, 그렇죠. 네.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일본한테 하청 주시면서 일본 밑으로 저희 들어가라는 거죠. 그럼 해야죠. 라는 식으로 다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군사동맹 아니거든요. 자, 일본이 우리가 군사동맹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군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군사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영토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 영토를 침공한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군사 정보를 다 주고 군사 동맹을 맺는다? 그 뭐죠? 적국한테 저희 영토 인정 안 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겠고요 라는 식으로 다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자, 중요한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이 포함되고 일본의 모든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궁금하고 우려하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 김태효 이 1차장이 MB 때 기용된 인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한창 일본하고 관계를 잘 개선해 보겠다고 하면서 추진했던 것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였습니다. 한일 네. 군사정보보호협정. 근데 그걸 하다가 밀실 협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때 좀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창 진행이 안 되다가 나중에 지소미아가 됐고 요번에 또 이번 정부에서 다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어려운 점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다시 복원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또 김태호 씨가 여기서 중간에서 좀 뭔가 좀 역할을 크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그냥 입에다 갖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가 일본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의 실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왜 실익도 없는 짓을 맨날 하고 있죠? 남의 나라 좋게? 그건 이 정부 들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자,
1997년 9월에 이미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19년 만에 개정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 자위대를 네. 해외에 군사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열어준 거거든요. 이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는 방위 목적으로, 전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열도가 공격받는 거를 방어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 들어가지고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이미 공격 능력을 갖췄잖아요. 이 이전에 1997년 미국이 일본에게 아시아 태평양과 관련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청을 준 거예요. 중간 어떤 마름 같은 역할을 맡긴 거죠. 중간 관리자. 네. 예. 자,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로 엮이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의사를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어떤 강압적인 행태를 못 취했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는 이게 다 뒤집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포항에서도 얼마 전에 한미일 육상 그 상륙 작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뭘 지금 걱정하냐면 혹여라도 대만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한국의 사실 육군이 굉장히 강하니까 결국은 그 직접적인 작전에 투입되는 군인들은 한국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사실은 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군이 다른 나라 전쟁에 투입된다고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미일로 묶어버리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건 그 케이스예요. 미군은 단 한 명도 손해보지 않는 것. 다치거나 위협에 빠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건 미국 내에서 거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위대를 또 믿기에는 자위대의 능력 자체가, 역량 자체가 떨어집니다. 근데 군사력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일단 한미일을 묶어놓고 일본과 한국을 결합시켜 놓으면은 너무 편한 거죠. 지금 그걸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위대 한반도에 들어오면 안 돼라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이 지시하면 자위대 한반도 상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다른 나라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네. 한미일로 절대로 군사 동맹으로 묶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열변을 토하신 우리 문 평론가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또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열불이 터지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빵 터져버릴 수도 있겠어요. 네, 오늘 문희정 평론가하고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 요청을 한 이재명 대표의 일단 제안이나 요청을 조금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2일 토요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런 얘기합니다. 일단 송 전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개인적인 일탈인 것 같다. 이런 이정근 부총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조금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뭘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내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건 돈이 금액이 적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도 했잖아요. 그리고 귀국 요청도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전 대표도 22일 날 기자회견 연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여론들은 대체적으로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또 반대로 기자회견에서 언제쯤 들어오겠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정리하고 왜냐면 거기 생활도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언제쯤 귀국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냥 마냥 7월까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치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면 또 당에게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들어와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고 해결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마냥 그냥 내가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안 들어오고 그냥 버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2일 날 기자회견에서 자초지 정도 얘기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언제쯤 정리가 되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7월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망해요. 원래는 7월에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 예정으로 갔었던 네,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7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느니 그냥 정리하고 빨리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상황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정건 부총장이 뭐 핸드폰에 저장해놨다는 그 녹취록을 보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레고 돈 얼마나 썼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봐라, 이 강래구 회장이 돈 쓴 거를 송 대표가 알기 때문에 돈 얼마나 썼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송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문맥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맥을.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도 양면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나 썼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전혀 모르고 있다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 얼마나 썼다는 거야 대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뉘앙스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뭐 제가 여기서 그 말이 틀렸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기관 나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 자체만 질문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것이 송 전 대표가 개입돼 있었다라고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발에 나온 거겠죠. 네, 검찰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취재한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2년 텀을 두고서 서로 얘기한 것들이 각각 마치 한 자리에서 얘기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돈을 얼마 줬네, 봉투 몇 개 마련했네, 전달됐냐 뭐 이렇게 서로 마치 정말로 돈 받아서 전달한 것처럼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알고 봤더니 다 며칠 간격으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예. 거였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는 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무자들의 차비나 기름값이나 식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말한다는 것은 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 사건이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결국은 대의원 제도 때문이다. 이제 당대표 선출할 때 대의원의 이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의원 제도가 있죠. 근데 대의원을 선발하는 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래서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원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네.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의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돈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 뿌린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전제 조건은 돈을 뿌려서 뭔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연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의원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전 당원이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다 투표가 가능한데 뭐 그냥 본인이 어느 곳에 있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제도로 가게 되면 투명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원의 의견이 반드시 당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어요. 네, 네. 이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뭐 추천해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참에 아예 대의원 제도를 없애버리자. 뭐 결정사항이 있으면 대의원들 아니라 그냥 일반 당원들이 다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막 100만 명 되고 120만 명, 130만 명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을 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대의원 그러니까 제도. 대의원 제도는 결과론적으로는 간접 선거와 같은 그렇죠. 구조이죠. 그런 거죠. 네. 요즘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오히려 주장하죠. 이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부정부패가 싹틀 만한 소지가 지금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나뉘어져서 송영길 전 대표나 이 관련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의원들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명확하게 정말 뭐 판결까지 나와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확정되면 출당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징계를 통해서. 이건 절차가 필요해요. 그냥 의혹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출당을 시킨다고 하는 건 그건 타당하지 않고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출당을 시키려면 반드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는 조사 단계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검찰이 기소한 게 너무 잘못됐다. 준항고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자체에서 준항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출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출당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처벌 안 받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름만 나오고 있지 검찰이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두 사람 빼고는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찌라시랑 흥식으로 도는 거예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출당시켜 말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이건 성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켜보는 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또 뭐 어떻게 여론이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좀 지켜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대표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일어나게 돼서 민주당이 미칠 파급 효과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대국민 사과했다고 생각하고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송영길 전 대표도 빨리 들어오셔서 본인의 입장을 잘 밝혀서 수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차근차근 지나가야지 이런 문제 발생했다고 논란이 되고 인물들 다 출당을 시켜버린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이 기사라고 해야 되나? 다 믿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나오냐면 돈 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이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7인의 멤버도 들어있더라. 이러면서 마치 친명계가 5명 이상 포함됐다. 이 얘기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죠. 아, 다른 이재명 대표 훔쳐내기입니까? 그럼 흠집내기죠.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검찰이 2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네. 2명,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민 의원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빼고 나서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라시 형태로 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소위 그 중에 뭐 누가 들어있다, 만다 이런 기사를 쓰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언론사는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제목을 친명 핵심 7인의 의원 중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아유 나 진짜 화가 나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 사건과 연계된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더 황당한 건요. 여기서는 지금 노영희 변호사는 그 얘기 안 꺼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송영길 대표가 대표 출마하면서 그만두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것까지 연계시켜가지고 마치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대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재명 대표와 마치 연계된 것처럼 연결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되게 뭐 소설 씁니까? 기사가? 기사라는 건 한 기자 잘 알고 있죠. 기자잖아. 네. 뭐 왜 이렇게 기침을 하고 그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하고 확인된 것만 쓰는 거예요. 추측해서 기사 쓰나 뭐 있어요 세상에. 소설의 기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확인된 팩트만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지. 자기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이게 무슨 기사예요? 그따위가. 그건 기사도 아니에요. 네. 아까 한마음님께서 진봉 선생님 아침 드시고 나왔나요? 좀 이따 흥분하실 텐데 이랬거든요. 못 먹고 옵니다. 자, DJ님께서 말 점점 빨라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나면 빨라집니다. 지금. 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한 11시간 이상을 타고 왔어요, 차를. 아, 진짜. 네, 계속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 네. 여러분의 심정하고 제 심리하고 똑같을 거라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말하자면은 지금 이 언론이 뭐 친명계라고 하는 걸 일부러 거론하면서 뭐 7인의 중에 한 명이 있다, 5명이 넘었더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이게 요즘 계속해서 여당에서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도 악재이긴 하지만 집권 여당도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JMS 민주당, 뭐 김구 선생 이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데요. TK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단답형. 정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근거냐면 일단
최고위원들이 저는 태영호 이분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 아니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그만둘 법도 하잖아요. 줄기차게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아니 해. 그러면서 JMS 민주당 얘기에 대해서 해명한답시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욕한 거 들어봐라. 그게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욕하냐 이러지 않습니까?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 그 대선 때 했던 얘기 같은데 그건 가족 간에 사적으로 네, 있었던 그 얘기잖아요. 얘기죠. 이거하고 지금 같습니까? JMS 피해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요. 어제 PD수첩에도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네, 네. 그때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그분들 모습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에요. 어떻게 JMS를 갖다 붙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정서나 여론이나 아니면 사회적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아무리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판단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력은. 네. 그리고 이 얘기가 지금 처음 이 논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외교 청서 관련해서 독도는 우리 땅으로 주장하는 청서를 보고서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발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는 증거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북한의 뭐 김일성의 무슨 논리에 놀아났다 뭐 이런 식의 놀아났다는 표현까지 안 썼지만 이용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는요.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김일성 논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참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냐고요, 이 당을. 그리고 정광훈 목사인가 시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데 무슨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TK에서 마저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은요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중간 어떤 그 성적에 대한 평가를 매기고 회초리를 드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국민의힘 지지율만 올라간다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실수를 계속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사실 김기현 당대표도 너무 이 당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고 있고 수습한 게 제대로 수습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대표가 됐습니까? 오다받아서 하는 당연하죠. 대표가 겁니까? 대표가 된 게 자기 힘으로 됐으면 이재명 대표를 보세요. 막 하잖아요. 네네. 반대가 있어도. 네. 왜? 당원들이 지지를 받아서 됐으니까. 그러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도움이 없었으면 과연 대표가 됐겠냐고요. 네. 미리 그 대결 상대가 된 사람 다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대놓고 막 지지를 하고 이랬잖아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당시에 막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내고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용산 대통령실과 어긋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판을 조금이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뭔가 얘기하면 그때 따라서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때때로 필요하면 대통령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을 전혀 내지 않아요. 당이 그런 얘기 한 적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김재원 수석 최고 또 그다음에 태영호, 조수진 이런 분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근데도 전혀 뭐 징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민주당에서라도 뭐 좀 촉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 관련해서 왜 민주당 가만히 있는 거죠? 아, 국민의힘한테? 네. 그 놔둬도 되잖아요.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일부러 계속 아니, 뭐 나쁜 말 그렇게- 하라고? 그건 그렇게 아니겠죠. 얘기하면 내가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촉구를 해요. 처벌하라고. 그러니까 징계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징계하라고 그래요. 네. 징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아니 뭐 이제 그 국회 윤리위원회에 사실 올리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윤리위원장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황정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도 그렇게 하고 알려져 있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 측 변호인이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이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뭔가 좀 징계 같은 거 하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딴 사람 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물론 만약에 김재원 최고에서 징계를 시작하게 되면 김재원 네. 최고가 반발할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하는데 왜 과연 나만 그럴까? 갖고 네, 그래? 네. 조수진도 있고 태용호도 있는데 왜 나만? 이런 반발이 생길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정광훈 씨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광훈 씨와의 절연이라고 하는 걸 국민께 보여줘야 될 상황이에요. 최근에 김기현 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철규, 네.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정광훈 씨에 대해서. 그런 걸 네. 보면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상황이 됐어. 근데 정광훈 씨가 절연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예요. 그래서 네.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김재원 최고가 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정강훈 목사 이분도 사실 제대로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고위원들도 문제지만 정강훈 씨하고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죠. 아니 말만 해 말만.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최고위원 되자마자 뽀로로 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정강훈 했다. 목사하고 같이. 네. 네. 그러면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갔겠어요, 거기에? 만약에요,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라 그런다고 가요? 국회의원이 아무나 오라 한다고 가냐고. 네. 나나 노영희 변호사가 부른다고 오겠어요? 여기는 오겠네.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자기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야. 정광훈 목사 또는 정광훈 씨가 하는 그 예배당에 가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네네. 가서 또 말도 그래.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거 질문한 거 이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우리만 자기 최고위원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지금 현재 말을 안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 중에도 정광훈 목사를 막 비판하기가 어려워. 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렇죠.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끊어낼 수 있겠냐고요, 과연. 저는 어렵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사실은 내가 당에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강훈 목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 981명의 명단을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981명은 너무 작은 숫자 아니에요?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입당 원서에 추천한 사람 누구 할 때 정광훈 이렇게 이름 이름 쓴 석자 것만? 있는 건 뭐냐. 네. 근데 그 교회에 정광훈만 목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부목사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거기 관계된 사람들. 네. 그 사람 이름 썼을 수도 있잖아요. 안 썼을 수도 있고. 그거 안 썼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생각이 또 정광훈 이름 썼다가 좀 창피해서 안 썼을 수도 있잖아. 쓰면서. 창피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내가 정광훈하고 친해? 이게 보여주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럴까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람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정광훈 석자 이름 있는 사람만 정광훈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981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입당 원서에 추천인으로 정광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외에는 없겠냐고요. 저는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뭐 명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명단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경고 문자 이번 사람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뭐 그래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없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여주기식입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아, 우리가 절연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도 기자회견하는 거 보세요. 그냥 무시하고 하잖아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네네. 그냥 막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물론 그 입 닫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네. 자, 오렌지 종님께서 희한한 게 정강훈 목사와 다르게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정강훈 목사와 다르게는 괄호 안에 넣고 희한한 게 최 목사 말은 듣긴 들어도 딱 꽂히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정강훈 씨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휘어잡는 뭔가 이렇게 딱 귀에 들어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 목사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최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뒤에 꽂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강훈 씨 말이 이렇게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같아요. 거기 가서 들으세요. 그러면. 아, 또 사람이 좀 사람이 왜 그래요? 좀 이렇게 통 크게 노영이가 이해를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진짜 예.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게 바로 최진봉 선생님이 사시는 방법입니다. 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좀 사람이 좀 넓게 마음을 크게 갖고 해라. 말해도 듣지를 않으시는군요.
네, 저는 사람이 참 마음이 넓습니다. 이분과 다르게. 그냥 웃겠습니다. 네, 웃으세요. 뭐 어쩔 수 알겠습니다. 없죠.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도 악재가 계속 나온다 뭐 하고 또 여당 뭐 정부 다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가장 큰 악재는 대통령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600조 원인데 지난 정권에서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코로나 특별 상황도 있었었고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든 걸 다 쏟아봐서 비난을 하죠. 재정 건전성 강화시켜야 되는데 문정부가 다 망쳐놨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 그리고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진짜 경제를 일도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네, 왜냐하면 자 채무가 600조 원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채무 비율이 높습니까? 전혀 안 그렇지 높아요. 않아요. 네, 안 높아요. 기업들 중에요 빚 없이 기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와보라 그랬어요. 삼성은 빚이 없습니까? 다 빚,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굴려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 개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일본도 우리보다 많아요. 채무가. 그럼 채무가 많다는 거 하나 가지고 경제 지표를 보냐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을 계속 마이너스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마이너스 될 때도 있었지만 최소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가 제일 낮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예.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역 수지는 어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였어요. 지금 적자예요. 네. 누가 잘하는 겁니까? 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경제 성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경제 지표를 좀 보세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방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정말 높았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몇 조가 지금 얼마고 무슨 빚이 얼마고 이거 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역 적자 난 거 보세요. 경제 성장을 둔화되고 있잖아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걸 왜 얘기 안 하세요? 그게 경제 지표인 것이지 채무가 얼마다 이거 가지고 경제 지표를 삼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화가 나잖아요, 네, 강원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여울국님, 신명철님, 몬스트라님, 홍미정님께서 진봉 교수님 사랑합니다.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최명수님은 정말 옳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태평양 노영이 밴댕이 찐봉. 여러분 네. 보여지는 것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는 건 맞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다음 달 개봉할 예정인 다큐멘터리 문재인 요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입니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다음 달에 개봉이 될 예정인데요.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허망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격이 떨어지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보세요. 우리는 그 당시에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 피해당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정말 두루뭉실한 그 명목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밀렸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소미아 파기에서 우리가 안보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아니면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이 무역 보복했을 때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능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생산 잘했고 수출도 잘했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국격을 심어준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명확한 명분을 잘 지켜와서 국토 수호의 명분도 잘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게 잘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들은 막 자랑을 하더라고.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뭘 개선했는데요? 굴종 외교가 개선입니까? 도청이나 당하고. 문재인 정부 때 도청 당했어요? 지금 도청이나 당하고 이렇게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도청도 악의적으로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국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무역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중국과의 대중국 수출도 완전히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수지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전세 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 5년 동안 쌓아왔던 그 많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K 방역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내서 다른 나라에 칭찬받던 그 나라는 대체 어디 간 거예요, 대체? 네. 자, 원래 우리 대통령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이 아니죠. 세계에서 거의 지지율 꼴찌를 달리고 있던 일본 기시다 총리. 이번에 47%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다? 윤 대통령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왜 기시다 총리가 기반하고 있는 세력이어요. 극우 세력이에요. 일본에. 맞습니다. 그 세력의 칭찬을 받는 일을 해요. 극우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독도는 우리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제일 한국인들을 공격하고 이랬던 인간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지지를 올려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 거예요? 대한민국입니까? 어쨌든 그래도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닙니까? 일본 총리한테 기분 좋게 해주고 지지율도 높여주고. 네. 일단 마음속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살신성인이다. 그렇잖아요.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살신성이냐? 누구를? 일본 총리의 지지를 올려주고. 아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나가는 게 누구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네. 세비지님께서 주어는 없습니다. 인성 미달, 품격 미달, 능력 미달, 수준 미달. 야, 어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정확히 하는지. 고은승님, 최진명 교수님 또 폭발 랩 시작됐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죠. 감사합니다. 상당히 비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고민정 김의겸 의원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고민정 김의겸 의원이 거기서 이제 대변인으로 일했던 분들이잖아요, 두 분 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입니다는 저도 물론 이제 예고 영상은 봤지 아직 이제 못 봤거든요. 네, 아직 안 나와서. 안 됐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정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고 싶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를 자꾸 소환한대요. 누가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렇죠. 네. 아니 보세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을 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구속해놓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니, 본인이 함께 했던 참모들과 일했던 문제를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걸 조사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현실 정치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비꼬듯이 뭐 고민정, 김의겸은 대변인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이 어떤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든 뭐든 그걸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 자체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 내려와라 무능한 자식들아 님께서 아이디군요.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이디가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지는 알겠어요. 닉네임이죠. 그만 내려와라 무능한 자식들아. 네. 이분께서 이제 후원해 주시면서 최진무 교수를 응원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섬소녀님께서도 응원하고 계시고, 또 JRH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시끌벅적하면 한 사람의 바른 소리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개소리나 지저대야 귀에 쏙 들어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 교수에게 한 말은 아닌 걸로 제가 네, 최 교수에게 하는 건 아닌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정관장님께서 뉴스토마토에서만 논객인 최진봉님, 노영희 변호사 인내심이 대단하군요. 네. 딴 데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네, 아유 저하고 있으니까 편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들 마지막으로 이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69시간제 개편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고요. 어제 또 이 최저임금 뭐 내지는 이런 거 하면서 또 회의하면서 뭐 정말 또 난리가 났더만요. 이 노동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게 여론조사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이제 여론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이런 발언이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아까 화면에 나온 헤어스타일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고길동 닮았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저 네, 헤어스타일 네, 참 네. 특이하다 어느 이런. 분이 저런 머리를 해드렸을까요? 네, 대통령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네. 어쨌든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길동 닮았다는 얘기는 노영희 변호사가 했다는 말씀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오냐면 69시간 관련해서 또는 뭐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주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맞고 외부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조사 못 믿겠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아니 그게요 한 군데다만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냥 뭐 좋아요. 어느 한 군데서 그렇게 나왔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지만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다 하락이에요. 다 하락이라고. 여론조사기관 한두 군데요? 뉴스토마토를 포함해서 다 하락이라고 지금. 근데 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오르고 있는데 한 군데만 그랬다. 그건 좀 이상할 수 있죠. 근데 추세가 어때요 지금? 다 추락세요 추락. 아니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뭐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가세요. 1%라도 가겠다며요. 그렇게 가세요. 가는 건 좋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려면요. 모든 여론조사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고 특정 여론조사가 튀는 결과가 나왔을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추세가 하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믿었으면 좋겠네요. 네.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범 성공회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부터 도청당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러시아가 반발하고 이걸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러시아, 중국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자 러시아에서는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 너네 지금 벌써 전쟁 개입한 거다.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의원이 너무 바쁘신데 그래도 김 의원님을 안 모실 수가 없어요. 예. 제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세부 사항과 이 큰 그림까지 다 이해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종대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의원님을 이해합니다. 자꾸 부른다는 거는 자꾸 모신다는 거는 지금 이 외교나 안보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총체적으로. 일단 지금 들어오는 뉴스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네네. 될 것 같은데 JTBC 보도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하는 155mm 포탄을 보면은 그 사진으로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이렇게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 곡사포용 이런 식으로 한글로도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 이 일련 번호를 다 지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려고 그랬다는 걸까요? 그렇죠. 사포로 문지르거나 사포로? 페인트로 덧칠을 해가지고 이 일련 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진해항에서 독일로 수송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MBC에서도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보도로. 네. 예. 근데 이건 심각하죠. 이거는 진짜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여져도 얼마든지 발뺌하려는 어떤 그 조치를 해놨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포탄은 이미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고, 그랬죠. 예. 근데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긴급히 결정한 것에다가 기존에 우리 전쟁 지역에 포탄을 공급 안 한다는 정책에다가 이런 게 다 걸리니까 일정 정도 이런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지운 흔적이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대여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포탄 대여라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여라는 이름을 걸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가서 쓰이고 사람을 살상하는데 목적을 둔 무기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있습니다. 그 유엔 무기거래 조약 그 ATT라고 하고요. 바세나르 협약이 있죠.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있고 모든 국제 규범은 무기 수출, 대여, 공여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아, 수출이나 대여나 공여나 다 똑같다. 예, 똑같고 우리 방위사업법과 그 훈령에서도 이 대여 공여 문제도 무기 수출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 대여를 굳이 고집했을까?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신고해야 되고 다 드러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거의 지금 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 비밀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155mm 포탄은 우리 육군의 핵심 무장이거든요. 자산이죠, 무기. 예. 그런데 일주일치밖에 없어요, 전쟁나면. 그러니까 원래는 30일치를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르면 60일치를 저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7일치밖에 안 된다고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기 후방에 이제 대량으로 전쟁 비축 물자로 저장을 하고 네. 전방에는 전쟁 나면 2, 3일치 분량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지금 후방 탄약고에 있는 걸 빼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쟁 나면은 2, 3일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살상 무기를 외국에 보낸 것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긴급한 문제는 우리가 써야 될 무기를 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무장 해제입니다. 그럼 이걸 북한도 알 텐데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몰래 하려다가 지금 걸린 건데. 심각한데요. 이거 원래 공표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도청 때문에 그런데 걸린 거구나. 저는 이런 정도의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육군 총장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저기 이거 자기 목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전시 비축탄이라는 건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성역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방장관, 육군총장 줄줄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문책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육군총장이 동의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저기 농부로 얘기하자면 시감자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시감자.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저기 거의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나중에 저 포탄 재고량 부족으로 큰 문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잠시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어려워지면 즉시 돌려받도록 장치를 하고 내보낸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나라 안보를 걱정하면서 뭐 왜 외국으로 무기 보냈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러려고 지금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둘러대기 위한 그 저기 방편을 마련한 건데 이게 수출이면 못 돌려받아요. 그런데 그렇죠. 대여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정은 NSC에서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국방장관이 대여라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김성한 안보실장이 있을 때라고. 네. 이게 3월 28일부터 빠져나가는데 그때가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NSC 때문에 회의에서 예,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얼마 전에 포탄을 폴란드에 이렇게 제3국 우회 수출 아이디어도 내고 유출된 문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여로 해서 하고대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은 이거 나간 거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일단은 알고 계셔라. 이렇게 하고 빼내간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러시아가 반발할 거니까 그렇죠. 야 로트남바 다 지워 이렇게 한 거죠. 아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론 취재 결과 이게 다 드러나니까 네.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안 되겠다. 차라리 기정사실화 하자.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의 길을 열어놓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아니 자 보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 66조의 1항에 보면 대통령은 2항이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책임져라. 그리고 76조인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명령을 발할 수는 있는데 이때에도
국회나 이런 쪽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155mm짜리 포탄이라는 게 그렇게 원래 60일 정도 비축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치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 의사결정인 것 같은데, 뭐 대여를라는 말 했든 뭘 했든 간에 어쨌든 그럼 이런 거는 미리 국회나 이런 데서 다 동의를 얻거나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무기 수출이 비밀리에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국회 심의를 받은 전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사태의 성격이 심각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시 비축 물자를 건드렸다는 데서 다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끔찍한 이게 일이네요. 예. 그 우리 군을 무장 해제시킬 정도의 포탄 반출이고 전시 비축탄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시에 군이 동의 안 하면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심의해야 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절차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NSC 회의에서 결정하라는 뜻으로 다 해석을 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 이 방위사업법이 무기 수출에 관한 법령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암스 컨트롤 액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하고 강력한 규범의 무기 수출 통제 제도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이 없고. 모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사실은 어떻게 사실은 법령상 위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닌데 문제는 전시 비축탄일 때는 어떠냐 이런 판례를 본 적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안녕과 안전 유지, 어떤 영토의 보전에 있어가지고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이제 이 틈을 노려가지고 어떤 북한의 장사정포가 갱도 밖으로 나와서 개문을 하고 백령도 일대 해안포가 일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무력 시위만 하더라도 그 대응 무기는 이 K9 자주포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용인에 있는 네. 과거 상군사령부 자리에 있는 대화력전 수행본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상군의 155mm 포가 주력이 된 그 대화력전 요것이 이제 가장 일차적인 대응책인데 그러면 지금 포탄이 없잖아요. 그럼 네. 대화력전 장사정포 위협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인데 네. 만일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은 그 공군의 전투기가 떠서 그 합동 직격탄이나 공대지 미사일로 대신 해줘야 돼요. 그런데 155mm 고폭탄은 한 발에 한 100만 원이 좀 넘어요. 200만 원 사이에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대지 미사일은 한 발에 20억 원이요. 20억 원요? 슬래미알 같은 거. 이런 것들 원거리에서 이제 북한 갱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거는 멀리까지 한꺼번에 쭉 날아가서 전투기에서 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포탄으로 이렇게 다량의 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20억 원짜리 두 발을 단 전투기를 수백 대를 띄워서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이걸로 대화력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미사일 값만 해도 이제 그러네, 나라가 감당 흔들리겠네요. 못할 천문학적 되는 거고 문제는 공군 미사일도 그 소양이 없어. 그 미사일조차도 수량이 예. 모자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건드릴 수 없는 걸 건드린 거예요. 문제는 이 사태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될 요만큼 남아있는 정말 이 식량을 예. 남의 나라 지금 뭐 마지막 식량.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굶고 있어 그러니까 내지는 좀 배고파 그러니까 던져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닥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축탄을 건드려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도 일주일치는 좀 적다 했는데 그 비상 대책이 뭐였냐면은 미군의 탄약을 긴급 빌린다? 대열하거나 주한미군도 한반도에 저장해 놓은 탄이 있으니 그렇죠. 보완이 가능하다였는데 알고 보니까 올해 1월에 그 주한미군 비축탄도 빠져나간 그러니까 거예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미 다 갔다는 거잖아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텅텅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무기고가. 지금 어떤 비상 상황이 되면은
대책 전무예요. 아니 그리고 어. 155mm짜리 이 포탄 만들려면 3년이 걸린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번에 50만 발을 보내는데 네. 지금 이걸 생산하는 기업이 풍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풍산. 한 달에 맥시멈 생산 물량이 2만 발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20만 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2년 반밖에 2년 그러니까, 반이나 걸리네. 이 50만 발을 채워내려면 2년 반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업체 조달로도 안 돼.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싶으면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전시 비축탄은 못 건드리니까 놔두고 새로 만들어야지. 지금 풍산을 풀로 해서 한 달에 2만 발씩 대줄게.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막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 9월에 그 미국 요청, 나토의 요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직접 요청 받고도 못 줘 하고 대책을 안 세웠거든. 대책을 안 세웠다가 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안 준다고 했던 정책이 급선회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업체에서 그 생산해서 주는 걸로 하면은 저기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5월 초면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바닥나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것 같아. 지금 그러겠죠. 우크라이나 비상이다. 한국 포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선행 조치를 해놓고 가려고 보니까 방법은 비축탄을 빼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근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완전히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 그걸 빼다가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갖다 주고 우리나라는 텅텅 비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예 그냥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너졌어요 이미. 그래요? 육군이 뭐 포탄이 없는 육군이 무슨 육군입니까? 그러네요. 포탄이 없는 지상군? 우리 저 주력 무기가 포병인데 세상에 포탄 없는 포병 봤습니까? 자, MC 채님, 국민들에게 50만 원 빌려주면서 16% 이자 챙기는 사람들이 전시 비축 물자를 공짜로 빌려준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 마른 바로화자님께서는요 보수분들 안보 하더니만 몰래 전시 비축탄을 외국으로 빼돌립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돈바스에서 탄약 부족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0만 발의 155mm 포탄이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나서 어쨌든 어느 방법을 쓰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이걸 받아와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50만 발이나 먼저 지금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고 있다는 거죠. 보내고 10만 있다. 발은 작년에 10만 발은 보냈고. 올해 초에 10만 발은 추가 그 미군에게 주기로 계약을 맺어서 일부가 갔고 그럼 50만 발 포일하다는데 10몇만 발이 갔으니까 나머지가 33만 발이에요. 그게 문건에 나온 거예요. 33만 발 이송하는.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받을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사정포가 정확히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의 그 로켓 포탄인데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건데 차량에 보면은 그 여러 발이 막 순서대로 발사되는 장면을 TV에서 많이 보였어요. 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거. 슉슉슉슉 해가지고 막 그 여러 발의 그 포탄이 나오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70km로 수원까지 갑니다. 서울 불바. 그리고 약 한 300문 정도가 전방에서 서울 불바다용으로 밀집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불바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북한이 위협했을 때 장사정포를 이용해서 쏘면은 불바다가 된다 이런 얘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너절너절한 뭐 견인포, 곡사포, 자주포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로켓포가 날아오면서 서울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거죠. 그 장사정포라고 하는 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정도로 위협적인 그런 무기인데 북한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155mm 포탄을 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155mm 포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사정포 포탄이 날아올 때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대포병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장사정포가 날아오는지. 그래서 북한의 포탄의 포물선의 궤적을 계산하면은 우리 자주포가
포탄을 그 맞춰버려야죠. 초탄을 한두 발 얻어 맞으면 그 다음에 추가 발사를 막기 위해서 거길 타격하는 거죠. 저 타격한 원점. 이게 K9 자주포의 네, 네, 네. 우수한 성능이에요. 그런데 찾긴 했는데 쏠 포탄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가는 그러니까 거죠. 저쪽에서 이렇게 뭔가 날라오면 네. 이쪽으로 날라오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걸 딱 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안 받고 그냥 공중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날라오는 것까지 보이는데 어머 날라오냐 그러면서 우리는 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대화력전이라는데 대화력전 이제 마비 태세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러시아 동부 전선에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그 소모전의 양상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의 포탄이 다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50만 발의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유지돼 있던 러시아가 이게 전황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수세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만 안 두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네요.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런 위험이 생긴 겁니다. 우선 한국을 극도로 위협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지 차단을 하고 실패를 하면 네. 이 한국이 준 포탄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요. 지금 폴란드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폴란드 옆에 벨라루시에 러시아 지상군이 대규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폴란드의 병기고를 습격하겠군요. 위협하는데 네.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를 무조건 막아야 자기네가 러시아 군을 보호할 수 있어요. 돈바스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몰래 하려다가 어찌어찌해서 알려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내 목에 지금 네가 비수를 꽂고 있는데. 들이댄 거야. 네. 그리고 정말 나 가만히 못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야, 저기 남조선이 하는데 우리도 하자오. 뭐 우리 러시아가 저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냉전이 그대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예요. 남북한 무기가 거기서 이제 싸우니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 국민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무기가 다 고갈되면 한반도에 싸울 평화 수가 협정을 없군요. 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평화 공존의 새 질서가 열릴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것 잠깐만.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안보를 해서는 안 돼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나요? 일본 그렇게 미국이 좋아하는 일본한테는 지금 이런 거 달라고 합니까? 없어요, 일본에 일본. 수출했습니까? 없어요. 안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이래요? 아니 그 포탄을 대줄 능력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와 진짜 황당하네. 일본은 이런 류의 대규모 지상군도 없고 뭐 거기는 지상전이 아니라 주로 해양 세력 위주로 해군 해상자위대를 구축했지. 거기는 섬나라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고 네. 그다음에 무기 수출 3원칙도 있고 그 수출이 금지된 것도 있고. 미국 수출 3원칙은 뭐예요? 무기 수출 3원칙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 메가더 장관 저 군정 때 약속해가지고 일본이 정한 무기의 이제 그 저 살상 무기의 개발 생산 수출을 금지하는 살상 무기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일본은 무기 수출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육군들이 포드 만들고 머드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쨌든 이 국력, 이 군사력을 이제 증강시켜 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지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남의 나라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쓰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그걸 갖고 있는데 지금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말 제일 잘 듣는 대한민국이니까 니네 말 내놔라라고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한테 이거 내놓으라고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부답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에 도청 사태로 확인을 해보니까 물밑에선 이미 다 그쪽으로 빼돌리고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실행되고 거잖아요. 있었다. 예, 예. 진행되고 있었다. 문건에 나온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되고 근데 있었다. 그게 어. 도청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 알지도 못했겠네요. 몰랐죠. 이런 사실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죠. 어떤 언론도 관심 없었죠. 그러네요. 단지 제가 방송에서 지난달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는 이번 한미 정상회의 합의가 됐다는데 제일 시한폭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일 거다. 네. 이런 신문 칼럼도 썼고 경고는 제가 했어요.
워낙 그 절박하니까. 그런데 문건이 유출된 걸 보니까 김성한 실장이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성한 실장대로라면은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부작용을 줄인 다음에 보내는 걸로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뒤엎은 거죠. 야, 지금 말씀은 김성환 실장이 잘린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도청에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네.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기저에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야, 진짜 못 살겠네. 그러니까 김성한 실장이 제거되고 나서 이 폭주의 행태가 외교에 심해졌어요. 폭주하는 행태가 훨씬 심해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반발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야, 니네가 해독을 잘 못한 거야, 우리말을. 우리는 니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할 거야라고 말해요.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두 가지 가정, 네. 대규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거나 학살 공격, 예. 심각한 전쟁법 위반일 경우에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데 그 두 가지 가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미 2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전쟁 자체가 전쟁법 위반이고 그러네요. 민간인 시설 공격은 다 전쟁법 위반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뭐 이런 하나마나한 가정을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가정 이미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제 나간 건 미군이 알아서 사용해라 이렇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네. 사실은 러시아는 조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예, 의미 없는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막 써먹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앞에서 뭐 뺀질뺀질하게 야, 이거 말장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러시아의 이제 성질을 돋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는 지금 무슨 짓이든 해서 네. 지금 뭐 한러 관계의 미래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 그러네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무슨 극단적인 수를 써서라도 저지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왕창 지원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거나 러시아가 살 길은 그런 길이군요. 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그걸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도 건드리는 이렇게 거예요. 됐군요. 네, 이게 대통령이 다 군대 안 가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 신영관님은 노영이도 미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미필이라서 잘 모르는데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한 마당에 어쨌든 방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네. 네, 4대 그룹 포함해서 122개사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원해서 대동하고 지금 미국 가겠다는 건데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서 다 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건 있죠. 이제 잔뜩 병풍 세워 사진 찍은 다음에 기업인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옛날에 얼마 전에 UAE 방문했을 때처럼 뭐 몇백억 달러 양해각서 서명, 쓰잘데기 없는. 또 수십 건 투자 유치 의향서, 교환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돌아와서 네. 투자 유치 400억 달러 뭐 이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막을 뜯어보면은 물론 한미 무역 관계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역 구조가 좋아요. 원래 미국하고는 다 흑자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양국의 투자액.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한 1,000억 달러 하고 미국은 400억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여기서 많네. 흑자로 벌은 거 여기서 다 뒤집혀.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몇백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 유치해 주는 거에 보면 조족지열. 지금 거기에다 삼성차, 배터리, 전기차 다 져주거든요. 네. 이러면 투자액이 이제 조 단위로 늘어나요. 근데 받아오는 거는 주로 아무것도 몇천억 원 정도 네. 이런 거고 원래 미국도 우리 한 나라에 투자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양해각서를 다 대통령 선거에서 야 투자 나중에 할 거 있잖아. 지금 의향서 미리 써, 양해각서 미리 써.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러면은 한국에서 좋아한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양해각서는 써봤자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체면 살려주는 용으로. 너 그게 가서- 저번에 UAE 가서 한 거예요. 네. 예. 그때도 성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똑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재벌들은 그런 거 하는데 어떤 자꾸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주연 배우가 필요하죠. 대통령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전쟁 날 것 같은데 혹시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중국 러시아를 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올 그건 겁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기회 창문이 열린 거죠. 손 안 대고 코 이렇게 거죠. 좋은 시절이 다 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그 굉장히 그 공세적인 그 행동이 예상이 되고 이게 일촉즉발의 이 불확실한 그 국면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코리안 리스크가 급격히 상승이 될 거고 아이고. 더군다나 또 일본이 덩달아 숭어가 뜨니까 망둥이도 그렇죠. 뜬다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지네 나라에서 전쟁 안 일어난다고 한반도에 이게 분쟁이 좀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또 자기도 한몫하겠다고 달라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정적 질서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포탄 갖다 바치고 식사 초청받은 것 같습니다. 찬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자, 대통령님. 미국 가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찍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